똑똑 솔깃한 라디오. 포키니 동화 극장. 영혼의 소리 잼배. 지은이 홍종이. 세 번째 이야기. 레테이파. 저녁 무렵이에요. 무슨 일인지 쿠막지 아저씨가 감자와 옥수수 가루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아까 본 낯선 남자도 함께였어요. 쿠막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띠루 할아버지가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어요. 영감이 저 아이를 주워다 길렀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어쩔 거요?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냐 말이오. 영감이 저 아이를 끝까지 먹이고 학교에 보낼 자신이 있어? 낯선 남자가 대뜸 띠루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띠루 할아버지가 낯선 남자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어요. 띠루 아저씨, 이분은 나라의 아주 높은 분이에요. 이렇게 외딴 곳에 사는 아이들을 조사해서 먹을 것을 주고 학교도 보내주는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이 감자와 옥수수 가루도 주셨다니까요. 쿠막지 아저씨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이파야, 이리 온. 띠루 할아버지가 레테이파를 불렀어요. 얼른 와서 낯선 남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레테이파도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눈앞에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어서 더했어요. 이 정도면 띠루 할아버지와 한 달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바무가 레테이파의 허벅지를 머리로 쿡쿡 박았어요. 절대 다가가지 말라는 것처럼요. 알았어. 걱정 마. 레테이파가 약해지려는 마음을 얼른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무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 영감, 어쩔 셈이요? 저 아이를 내게 맡길 거요, 말 거요? 낯선 남자가 사나운 떠돌이개처럼 으르렁거렸어요. 살짝 이빨까지 보이면서요. 띠루 아저씨, 얼른 결정해요. 레테이파도 벌써 9살이에요. 학교에 보내야 하잖아요. 쿠막지 아저씨도 옆에서 졸랐어요. 띠루 할아버지가 레테이파를 힘없이 바라보았어요. 띠루 할아버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싫어요. 저는 절대로 아무 데도 안 가요. 할아버지와 바무와 여기서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레테이파가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바무가 그런 레테이파에게 몸을 바짝 붙이고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나타나는 바무의 버릇이에요. 낯선 남자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쿠막지 아저씨가 낯선 남자의 눈치를 보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쩔쩔 맸고요. 주먹만한 것이 뭘 한다고 그래? 어른들 하는 일인데. 쿠막지 아저씨가 레테이파의 코앞에 주먹을 들이밀었어요.
금방 때릴 것 같았어요. 때릴 테면 때려보라지. 바위 뒤에서 들은 것을 죄다 말해버릴 테니까. 레테이파는 쿠막지 아저씨의 주먹을 노려보며 다짐했어요. 그때였어요. 바무가 몸을 돌리면서 뒷발차기를 했어요. 바무의 뒷발에 쿠막지 아저씨의 정강이가 정통으로 차였어요. 어휴! 쿠막지 아저씨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어요. 그 사이 레테이파가 바무와 함께 멀리 달아났어요. 레테이파는 자꾸 웃음이 나와 참을 수 없었어요. 굼벵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경중거리던 쿠막지 아저씨의 모습 때문이에요. 레테이파도 굼벵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구르면서 배꼽이 쏙 빠지도록 웃었어요. 늙었지만 바무의 실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바무는 뒷발차기 선수거든요. 바무, 할아버지와 나와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다. 알았지? 레테이파가 바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역시 향기로운 전 냄새가 났어요. 나는 네가 참 좋아. 정말 좋아. 레테이파가 바무의 몸에 얼굴을 마구 비볐어요. 바무도 힘을 빼고 온몸으로 그런 레테이파를 받아주었어요. 언제나 바무의 몸은 부드럽고 포근하고 아늑했어요. 이파야, 멀리서 띠루 할아버지의 부름소리가 들렸어요. 쿠막지 아저씨가 돌아간 모양이에요. 벌써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별이 반짝거렸고요. 쿠막지 아저씨는 정말 치사했어요. 가지고 왔던 감자와 옥수수 가루를 도로 죄다 가져갔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몰래 감자 몇 개라도 챙겨놨을 텐데 말이에요. 레테이파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배고프지? 띠루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레테이파는 아니라고 얼른 대답을 못했어요. 자꾸 뱃속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왜 제 이름을 레테이파라고 지었어요? 레테이파가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띠루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레테이파라는 말은 밤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래요. 어릴 때 띠루 할아버지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어요. 우리 이파가 큰 별이니까 그렇게 지었지. 띠루 할아버지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별이요? 레테이파가 다시 물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캄캄한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반짝거렸어요.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었어요. 농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부랴부랴 별이 떨어진 자리를 찾아갔지. 그런데 거기 우리 이파가 있는 거야. 큰 별처럼 환하게 빛을 내면서 말이다. 띠루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말했어요. 옛날 이야기가 맞긴 맞아요. 레테이파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무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자가 된 것이고요. 레테이파가
띠루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이어서 말했어요. 이번에는 바무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싶은가 봐요. 바무가 띠루 할아버지와 레테이파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프란츠 카프카의 판결, 펠리체 비양을 위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판결, 펠리체 비양을 위한 이야기. 프란츠 카프카. 절정을 이룬 봄,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다. 젊은 상인 게오르크 베데만은 강물을 따라 길게 늘어선 단순하게 지어놓아 거의 높이와 빛깔에 의해서만 구별이 되는 야트막한 집들 가운데 한 채 2층에 있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외국에 나가 있는 어린 시절의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막 끝내고 나서 장난하듯 천천히 봉하고는 팔꿈치를 책상에 괜 채로 창 너머로 강물이며 다리, 그리고 연한 녹색을 띤 강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았다. 이 친구가 집에서 지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 해 전에 이미 러시아로 그야말로 도피를 한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지금 그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쩌다 뜸하게 고향을 찾아와서 탄식하는 바로는 처음 시작은 아주 잘 되었으나 벌써 오래전부터 침체된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낯선 곳에서 소득도 없이 지치도록 일하다 보니 외국풍의 터부룩한 수염도 어린 시절부터 익히 하는 그 누런 색깔이 병색을 나타내는 것 같은 얼굴을 제대로 가려주지는 못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곳에 사는 동양인 거류민과는 별 연락이 없었고 또한 그 고장 사람의 가정들과 사교적인 교류도 거의 없었으며 그렇게 결국 결정이 나버린 총각 생활을 그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 명백히 궤도에서 벗어나 버렸고 안 됐기는 해도 도울 수는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쓴단 말인가. 어쩌면 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의 생활 터전을 이리로 옮겨 옛날의 친구 관계를 다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 회복하여 어쨌든 친구들의 도움에 매달려 보라고 권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를 더욱 아껴주기는 하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그를 더 모욕하며 그의 지금까지의 시도들은 실패했으니 이제는 다 집어치우고 돌아와 어디까지나 되돌아온 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놀란 눈총을 받아야 마땅하고 친구들만이 다소 이해는 하고 있으니 그는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한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 그저 따라야 하는 늙은 어린아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가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고통이 과연 무슨 목적이 있으리라는 것이 확실할까? 어쩌면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자신이 고향 사정을 이제는 통 모르겠노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그는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충고의 말들에 기분이 상하여 친구들과는 한치 더 멀어진 채 그 타향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충고에 따라 여기에, 물론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에 의해 주저앉혀진다면
친구들 속에서도 그리고 친구들이 없어도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며 수치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 가서는 정말이지 고향도 친구도 없어져 버릴 테니 그를 위해서는 그대로 타향에 머물러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의 형편이 여기에 와 실제로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록 편지 왕래나마 제대로 유지하고 싶었지만 아주 먼 아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 그런 고지곧대로의 전달을 그에게는 할 수가 없었다. 친구는 벌써 3년 이상을 고향에 들르지 않았고 그 까닭을 매우 궁색하게도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으로 설명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소규모의 실업인이 잠깐 출국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인 수십만 명이 유유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나는 동안 바로 게오르크에게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때쯤 전에 있었던 어머니의 죽음, 그 이래로 게오르크가 늙은 아버지와 한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친구도 전해 들은 듯 한 번은 편지에서 건조하게 조의를 표했다. 건조했던 이유는 오로지 그런 사건에 대한 슬픔은 객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게오르크는 그 무렵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에도 대단한 결심으로 달려들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사업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만 관철시키려 함으로써 게오르크가 진정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 같고 어쩌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아직도 사업에 관여는 하셨으나 보다 소극적으로 되셨고 어쩌면 행운이 그럴 공산이 매우 크기까지 하다.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려나 가게는 이 2년 동안 전혀 예상 밖으로 발전해서 종업원은 2배로 늘려야 했고 매상은 5배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의심의 여지 없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친구는 이러한 변화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전에 마지막으로 아마도 저 조의를 표한 편지에서 그는 러시아로 이민 오라고 게오르크를 설득하려 했었고 페테르부르크에다 게오르크의 사업 지부를 낼 경우의 전망을 소상히 적어보냈다. 그 수치들은 게오르크의 현 사업 규모에 비해 보면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자기 사업의 성공에 대했을 기분은 아니었고 지금 와서 뒤늦게 그런다면 정말이지 이상해 보이리라. 그래서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언제나 한가한 어느 일요일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억 속에 두서없이 쌓여있는 것 같은 별 뜻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쓰고 말았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친구가 그 긴 시간 동안 고향에 대해 가졌을지도 모르는 일단 그곳으로 만족하고 있는 심상을 흐리지 말고 놔두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다 보니 게오르크는 자기와는 별 무관한 사람이 역시 그만큼 별 무관한 처녀와 약혼했다는 것을 상당히 띄엄띄엄 띄운 편지를 통해 친구에게 3번씩이나 알려주었고 그러자 드디어 친구가 게오르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 기이한 사건에 흥미를 갖게 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렇건만 게오르크가 그에게 훨씬 즐겨 쓰는 것은 그 자신이 한 달 전에 유복한 가정의 교수 프리다 브란덴펠트와 약혼했다는 고백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었다. 자주 그는 약혼녀에게 이 친구에 관하여 그리고 자기가 그와 맺고 있는 특별한 문통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분은 우리 결혼식에는 오지 않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나는 당신 친구 모두를 알고 지낼 권리가 있는데요. 그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
게오르크가 대답했다. 나를 바로 이해해줘요. 아마 그는 오게 될 거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나 그는 강요받아서 상처 입은 듯이 느끼고 어쩌면 나를 부러워할 거요. 서운하고 초라한 듯이 느껴져서 그 서운함을 털어버리기 위해 혼자 되돌아갈 거요. 혼자. 그게 무슨 뜻인지 당신 아오? 네.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결혼을 알게 될 길은 없나요? 그렇게 된다면야 막을 수는 없지. 그러나 그 친구가 사는 방식으로 봐서 그런 일은 있기 어렵지. 게오르크, 당신 친구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약혼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래요. 그건 우리 둘이 책임질 일이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사정이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은 없소.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의 입맞춤 속에 숨을 가쁘게 쉬면서도 또 사실은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할라치면 그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쓰는 일이 정말로 무해한 일로 여겨졌다. 나라는 위인이 그렇고 그도 나를 그렇거니 하고 있다.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와의 우정을 유지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더 적합한 한 인간을 내게서 재단해낼 수는 없지. 그리하여 실제로 그는 자기 친구에게 그가 이 일요일 오전에 쓴 긴 편지에서 약혼이 성사된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보고했다. 좋은 새 소식을 마지막까지 아껴두었었네. 프리다 브란덴펠트라는 아가씨와 약혼을 했다네. 자네가 떠난 지 훨씬 뒤에야 이곳으로 이주해왔고 따라서 자네가 거의 알 리 없는 유복한 가정의 교수지. 자네에게 내 약혼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것을 알려줄 기회가 또 있을 테지. 내가 아주 행복하다는 것. 우리들 서로의 관계는 자네가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친구 대신 행복한 친구를 가지게 되는 정도로만 다소 달라졌다는 것으로 오늘은 만족하게. 그 밖에 나의 약혼녀에게서 그녀는 자네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전하고 머지않아 한번 자네에게 직접 편지를 쓸 걸세만 솔직한 여자친구를 얻을 걸세. 총각에게는 아주 무의미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자네가 우리를 한번 찾아주기 어려울 줄 아네만 내 결혼식이야말로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한번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버릴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그건 어찌 되었건 간에 이것저것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자네 좋은 대로 행동하게. 이 편지를 손에 들고 게오르크는 오래 창을 바라보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는 사람 하나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도 생각은 딴 데 두고 무심히 웃었을 뿐 제대로 답례도 못했다. 마침내 그는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 방을 나와 짧은 복도를 가로질러 벌써 여러 달째 출입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여느 때 굳이 아버지 방에 들어갈 일은 없었다. 아버지와 가게에서는 끊임없이 접촉이 있었으니까. 점심은 그들 부자가 한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들었고 저녁은 각자가 자기 편한 대로 차려 먹기는 하나 그런 다음에는 게오르크가 전에 빈번히 그랬듯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이즈음 들어 그러듯 약혼녀를 찾아가는 일이 없을 때면 각자가 자기 신문을 들고 함께 사용하는 거실에 잠시 더 앉아있고는 했었다.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방이 이 볕 밝은 오전에조차 얼마나 어두운지 놀랐다. 어두운 그늘은 좁은 뜰 저편에 솟아있는 담장이 던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품으로 장식된 창가 한 구석에 앉아 신문을 눈앞에 비스듬히 들고 읽고 계셨다. 그렇게 하여
어떤 시력의 약함을 상쇄하여 보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탁자 위에는 아침 먹다 남은 것이 놓여 있었는데 많이 드신 것 같진 않았다. 아, 게오르크로구나. 아버지가 얼른 일어나 맞으셨다. 아버지의 무거운 가운이 걷는 중에 열려 양끝이 주위에서 펄럭였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거인이구나. 게오르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는 참 견딜 수 없게 어둡군요. 했다. 그래, 어둡긴 어둡지. 아버지가 대답했다. 창문도 닫으셨군요. 그러는 게 더 낫더라. 바깥은 아주 따뜻해요. 게오르크는 후세인이 전시대 사람에게 말하듯 대꾸하며 앉았다. 아버지가 아침 드신 그릇들을 치워 장 위에 놓으셨다. 실은 그냥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했어요. 노인의 거동을 아주 멍한 눈초리로 좇으며 게오르크가 계속했다. 이제 페테르부르크로 제 약혼을 알렸다고요.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서 조금 꺼냈다가는 되떨어뜨렸다. 어째서 페테르부르크로? 아버지가 물었다. 제 친구가 있거든요. 하며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눈길을 찾았다. 가게에서는 전혀 다르신데 하고 생각한다. 여기 떡 버티고 앉아 팔짱을 끼신 모습이라니. 그래, 네 친구가. 아버지가 강조해서 말한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처음에는 그 친구한테 제 약혼을 숨기려 했던 것 아시지요? 신중을 기한 것이지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아시지요? 그 친구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혼자서 생각했지요. 다른 데서 제 약혼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으니 거의 그럴 리야 없겠지만서도요. 제가 막을 수는 없지요. 그래도 한 번은 저한테서 직접 들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달리 생각을 해보았느냐? 아버지가 물으며 큰 신문을 창문 턱에 놓고 신문 위에 안경을 놓은 다음 손으로 덮었다. 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가 저의 좋은 친구라면 하고 독백을 했었지요. 저의 행복한 약혼이 그에게도 행복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한테 알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체통에 편지를 넣기 전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했어요. 게오르크야. 하며 아버지가 이빨 없는 입 양귀를 잡아당겼다. 어디 한번 들어봐라. 너는 이 일 때문에 나와 상의하려고 나한테 왔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너 자신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고약한 일이다. 만일 네가 지금 나에게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들추어내지 않겠다. 네 어미가 세상을 버린 다음부터 무언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을 위해서도 때가 올 거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사업상으로는 많은 것이 나의 손에서 벗어나가고 혹 나한테 숨기지 않겠지. 지금 나한테 숨기는 것이 있다고는 가정도 하지 않으련다마는 나는 이제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그 숱한 일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한다. 그것은 첫째는 자연의 순리요. 둘째는 너희 어머니의 죽음이 너보다는 나를 훨씬 더 낙담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문제, 이 편지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말이다. 내가 너한테 부탁이니 게오르크야. 나를 속이지 말아라. 그건 사소한 일이야. 눈꽃만큼의 가치도 없어. 그러니 나를 속이지 말아라. 너 정말 페테르부르크에 그런 친구가 있느냐? 게오르크는 당황해서 일어섰다. 친구 문제는 내버려 두지요. 친구 1000명의 아버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무엇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스스로를 아끼지 않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의 나이라는 것은 그 권리를 요구해요. 아버지는 제게 사업상 없어서는 안 될 분이세요. 그건 아버지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사업이 아버지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내일이라도 저는 영영 그걸 막겠어요. 안 될 말이지요.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다르게 사는 방식을 도입해야겠어요. 그것도 근본적으로요. 아버지는 여기 어둠 속에 앉아 계신데 거실에서라면 좋은 볕을 쪼이실 텐데요. 아버지는 아침을 드는 둥 마는 둥 조금씩 잡숫고 계세요. 제대로 기운 차릴 음식을 잡수시는 대신 말이에요. 아버지는 창문을 모두 닫아놓고 계시는데 신선한 공기는 아버지한테 썩 좋을 거예요. 안 됩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를 불러올 테니 그 처방대로 따르세요. 아버지와 제가 방을 바꿔 아버지는 앞쪽 방으로 옮기시고 제가 이리로 오지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변화는 아닐 거예요. 전부 같이 옮겨갈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적절한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침대에 누우세요. 아버지에게는 절대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옷 벗으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바로 앞방으로 가시겠다면 잠시 제 침대에 누우시지요. 어쨌든 그러는 게 사리에 맞을 것 같군요. 게오르크는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섰는데 아버지는 엉클어진 하얀 머리카락이 성성한 머리를 가슴팍에 떨구고 있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